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다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됐어요. 맨날 마스크 끼고 교실에서 수업을 하다가 또 텅 빈 교실에서 마스크를 벗고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등교 수업에서 다시 강조했다시피 이 환경윤리라는 단어는 수능에서 변별력을 주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이지만 집중력을 잃지 않고 수업에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바로 요거였는데, 도덕적 지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환경윤리의 다양한 관점들이 나뉘어진다라고 했었죠. 우선 인간만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는 관점을 뭐라고 한다? 인간 중심주의라고 한다고 했었죠. 두 번째로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까지도 중시해야 한다. 동물까지 도덕적 지위를 인정해야 된다. 라는 관점을 동물 중심주의라고 한다고 했었고, 세 번째,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까지 인정해야 된다. 모든 생명체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는 생명중심주의라고 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 즉 생태계라고 하는 하나의 시스템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라는 생태 중심주의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세 개를 묶어서 뭐라고 한다? 인간 중심주의라고 한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인간 중심주의, 동물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를 묶어서 대체론이라고 하고, 생태 중심주의를 전체론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이 모든 관점에 있어서 도덕적 행위자, 도덕의 주체는 모두 인간이다라는 점이었어요. 도덕적으로 배려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는 각각의 관점이 다르게 보고 있지만, 도덕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이라는 점에는 다른 의견이 없었어요. 자, 여기까지 해놓고 오늘은 파트 1, 인간 중심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인간 중심주의는 말 그대로 인간만이 도덕적 행위의 주체이고 도덕적으로 배려받아야 되는 대상도 인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어떠한 자연관을 가지고 있냐면 도구적 자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말 그대로 도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을 위해서 자연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관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인간을 표현할 때 자율적 혹은 이성적 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 존재인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라는 것이 인간 중심주의의 기본적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관점이 등장하게 되냐면, 전적으로 그냥 인간을 위해서 자연을 이용하자라는 관점에서 자연이 파괴되면,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면 인간이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을 위해 자연을 보호하자는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가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을 위해서 자연을 이용하자라는 것이 기본적인 관점이었고, 조금 뒤로 가면서 인간을 위해서 자연을 보호하자라는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여러 사상가들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여러 곳에서 앞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 윤리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에서 덕윤리 할 때 아리스토텔레스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분배 정의 할 때 또 아리스토텔레스를 배웠죠. 교정적 정의, 시정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 기하학적 비례, 산술적 비례 할 때 또 배웠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왜 국가에 대해서 복종해야 되는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할 때 배웠어요. 앞선 내용도 까먹으면 안 됩니다. 자,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생각을 기본으로 하고 있냐면 목적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어떠한 고유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어요. 인간, 동물, 식물, 심지어 무생물까지도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을 목적론적 세계관이라고 해요. 쉽게 생각하면 피카츄가 라이츄가 되려고 하는 거, 피카츄 안에는 라이츄라고 하는 목적이 내재해 있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목적론적 세계관입니다. 밤송이는 밤나무가 되려고 하고 피카츄는 라이츄가 되려고 하고 그러한 목적을 향해서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에도 다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하는 이유, 또 재난 문자 때문에 동영상이 잠깐 끊겼습니다. 자, 여러분이 공부를 하려는 이유, 대학을 가려는 이유, 취직을 하려는 이유, 돈을 벌려는 이유, 그 끝에 그 모든 행위의 목적에는 결국 무엇이 있느냐? 인간이 추구해야 되는 최고선, 그것은 바로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는데 그중 최고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그래서 무생물, 돌멩이의 목적, 콩나물의 목적, 느티나무의 목적, 그 다음에 호랑이의 목적,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인간의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에는 위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식물은 동물을 위해 존재하고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목적에 위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들은 식물을 먹고 인간은 그러한 식물과 동물을 먹는다. 그래서 인간은 최고선으로서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도구로서 사용하면 된다라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 중심주의는 기본적으로 서구적인 성격이 강해요. 뒤에 다시 하겠지만 동양적인 관점, 유교나 불교나 도가적인 관점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상호 보완적인 것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들, 그런 점들을 강조하고 있지만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계속해서 인간은 자연을 이용한다라는 전통을 확립하게 됩니다. 이것이 중세로 넘어가게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아퀴나스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퀴나스 같은 경우 역시 우리가 1단원의 자연법 사상 할 때 배웠죠. 선을 추구하고 악을 피하라 라는 내용을 할 때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 신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라는 창조론을 가지고 있죠. 신이 태초에 하늘과 땅 나누고 모든 것을
만듭니다. 성경에 보면 나오죠. 성경 구약의 제일 첫 번째 내용이 창세기잖아요. 세상을 만든 스토리.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자신의 형상을 본따 인간을 만들고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즉 인간은 신으로부터 자연을 이용할 혹은 관리할 권리를 부여받았다라는 겁니다. 신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이 세상의 주인이 신인데 신이 인간한테 너가 이거 잘 알아서 관리해봐 라고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간이 자연을 이용하는 것은 신의 명령에 부합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이용하면 돼요. 알았죠? 물론 이것을 좀 더 온건하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으면 인간은 이 세상을 올바르게 관리해야지 라고 하면 이런 관점으로 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신이 쓰라고 했으니까 알아서 쓰면 되지 라고 하면은 이런 관점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관점은 이렇습니다.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근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프랜시스 베이컨이 있습니다. 자, 이 베이컨 맛있어 보이는 이름이지만 유명한 철학자죠. 영국의 대표적인 경험론자입니다. 베이컨 하면은 요 말이 되게 유명하죠.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는 베이컨은 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대단히 중시합니다. 우리가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이 자연에 대해서 어떠한 지식을 얻게 되면은 이것이 결국 무엇이 된다? 우리의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만큼보다 수월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이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오늘이 월요일이에요. 9월 7일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진주는 큰 피해 없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도 어젯밤부터 재난 문자를 되게 많이 받았을 거예요. 남강댐을 방류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남강댐 잘 만들어 놓고 수위 조절 적절하게 하고 남강 크게 만들어 놓으니까 홍수 피해가 진주는 거의 없죠. 항상 진주에 홍수 피해가 나면은 답이 없어요. 댐이 무너졌다는 소리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 잘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홍수 피해 없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결국 우리의 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무 의미 없이 불던 바람을 우리는 이용해서 풍력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아는 만큼 힘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근데 그 아는 대상이 결국 무엇이냐? 자연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컨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방황하는, 좀 표현이 세요. 자연은 사냥해서 노예로 만들어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은 그냥 주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힘으로 만들 수 있다. 즉 우리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좀 극단적으로 노예로 만든다라는 표현을 쓰긴 썼지만 어찌됐든 전형적인 도구적 자연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입니다. 자, 그럼 여기를 조금 지울게요. 그러면은 뭐 비단 영국만이 그랬느냐? 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대륙, 유럽의 대륙 지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생각을 해요. 네 번째, 르네
데카르트. 베이컨이 실험 관찰이라고 하는 방법을 강조했다면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성적인 추론을 강조했던 사상가입니다. 그래서 데카르트 하면 가장 유명한 표현이 코기토 에르고 수. 코기토 에르고 수. 라틴어로 이야기하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이긴 하죠. 근데 어디선가 들어봤을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 한다 라는 문장이에요. 되게 좀 중2병스러워 보이는 문장일 수도 있죠. 뭔가 좀 오글거리는 느낌도 있으면서도 뭔가 좀 괜찮은데 싶은 그런 문장이 요건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장의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불완전해요. 예를 들자면은 이 분필이 있는데 이 분필이 무슨 색입니까? 흰색이겠죠? 여기 지우개가 있는데 이거 지우개도 흰색이에요. 그다음에 마스크도 있는데 흰색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같은 색입니까? 아니죠. 그럼 흰색이란 존재하는 것입니까? 흰색이란 무엇일까요? 그림 좀 그린 사람들은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겠죠. RGB 값이 얼마인 색. 혹은 또 우리가 지금 뭐 인문 과정에 좀 특화되어 있긴 하지만 자연 계열 애들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겠죠. 빛의 파동에 의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게 흰색이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가 감각으로서 그 흰색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는 것은 되게 어려워요. 그럼 흰색이 있느냐 없느냐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그것도 결국 인간이 정의 내린 색깔에 불과하잖아요. 1cm라고 하는 게 객관적으로 실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약속한 거잖아. 도량형으로. 그렇죠? 그래서 과연 내가 이 주변에서 보고 있는 것들 중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증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라고 모든 것을 의심해 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데카르트가 깨달은 게 바로 요거예요. 여기에 흰색이 있는지 없는지, 1cm란 무엇인지, 존재하는지 증명할 수는 없다. 다만 그것이 존재하는지 의심하고 있는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데카르트 실존했는지 몰라요. 베이컨 실제 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 데카르트를 배우고 있는, 의심하고 있는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공리, 명제를 등장시키게 됩니다. 자, 결국 요건 뭐냐면은 이성을 중시했다, 요 정도 알면 돼요. 어렵게 설명했지만 이성을 중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데카르트가 봤을 때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을 중시했다는 건 결국 인간이죠. 동물은 뭐냐면 이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성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 동물은 기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물 기계. 동물을 비롯한 자연은 영혼이 없는 기계예요. 이게 뭐냐면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볼펜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모습이 좀 그러니까요. 환경 파괴이긴 하지만, 자, 여기 분필이 있어요. 자연물이 인위적인 거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 분필에 내가 적당한 힘을 주게 되면 올라지죠. 그래서 동물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동물 때가 되면은 에너지가 떨어져서 밥을 먹어야 되고, 때가 되면 배가 고프니까 잠을 자야 되고, 때가 되면 발정이 나가지고 번식을 해야 돼요. 기계적으로 프로그래밍 된 것처럼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도 마찬가지고. 데카르트는 동물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기계한테 도덕적인 배려가 필요합니까? 아니죠.
요 리모컨이 있는데 우리가 리모컨 아이고 리모컨아 하면서 아이고 아프지 내가 살짝만 누를게 이런 식으로 안 하잖아요. 뭐 채널 바꾸다가 그냥 툭 던져놓고 어디 갔는지 몰라서 또 한참 찾고 그렇잖아요, 기계 쓸 때. 여러분이 지금 스마트폰을 애지중지 쓰고 있지만은 뭐 여자친구를 사귀었다고 헤어지게 돼가지고 쓰기 나서 휴대폰 던져가지고 깨먹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내가 화가 난다고 사람을 들어가지고 쭉 던질 수는 없잖아요. 사람한테는 배려가 필요하지만 기계한테는 필요 없어요. 여러분 휴대폰 게임할 때 사정없이 휴대폰 액정을 터치하잖아. 얼마나 아프겠어.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동물도 그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카르트의 저서에 보면은 뭐 재미난 실험들도 많아요. 철학자면서 수학자면서 뭐 과학 쪽에도 발을 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적분 할 때 이 아저씨가 나올 거고 수학에서 그 다음에 데카르트 저서 중에서 뭐 렌즈 굴절 광학에 대한 글도 본 적이 있고요, 쌤이. 그 다음에 뭐 오리를 로봇처럼 설계도 그린 것도 본 적이 있어요. 참 여러 가지를 했던 사람인데 어찌됐든 동물 영혼이 없는 기계,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냥 쓰면 된다 라는 게 데카르트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뭐 아퀴나스, 베이컨, 데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도구적 자연관 관점에서 그냥 인간을 위해 자연을 이용하자라는 관점 정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마지막 요 아저씨로 가게 되면은 공건한 인간 중심주의의 관점이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앞서 2단원에서 한번 배우긴 했지만 다시 정리를 할게요. 자, 칸트가 보았을 때 이 인간은 항상 목적으로서 존중해야 돼요. 존엄합니다. 인간은 도덕 법칙을 만들고 따를 수 있으니까 존엄해요. 존중받아야 돼요. 알죠? 자, 그런데 동물은 수단이에요. 동물은 수단. 그런데 평생을 우리 집에서 무거운 짐을 날라줬던 말을 총으로 쏴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거든. 동물은 분명히 내 무거운 짐을 나르게 해주는 수단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한 수준의 존중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칸트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간접적 의무라고 표현해요. 인간은 우리가 목적으로서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정언 명령이에요. 인간을 존중하는 것은 무조건 명령이죠. 다른 표현을 하자면 직접적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동물과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가온 명령, 간접적 의무에 대해서입니다. 저기 적혀 있는 것처럼 인간을 위해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무엇이 붙어 있느냐? 인간을 위해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죠. 그래서 조건부, 가온 명령이죠. 그래서 자연이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니는 건 아니에요.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든지 혹은 동물의, 개의, 고양이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해야 된다라고까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대하지 말라 정도로 온건하게 이야기를 해요. 더 쉽게 설명을 하면은 내가 개나 고양이를 심심할 때마다 괴롭혀요. 화가 날 때마다 우리 집 개를 발로 찹니다. 내가 화가 날 때마다 개를 발로 차고 그럼 개는 아프다고 깨갱깨갱 소리를 낼 것이고 그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를 계속 들어도 개를 괴롭히게 되면은
나는 점점 고통에 무감각해지는 사람이 되겠죠. 언젠가 내가 화가 났는데 화풀이할 개가 없다면 사람을 발로 차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인간의 도덕적 행위를 위해서 자연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간접적 의무를 제시하는 게 칸트예요. 그래서 칸트의 관점은 결국 도덕적 행위 주체인 인간만이 존엄하다. 하지만 그 존엄한 인간을 위해, 인간의 도덕성을 위해, 인간의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도덕적인 감정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결국 인간을 위해 동물과 자연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인간 중심주의의 여러 관점들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인간 중심주의는 도구적 자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것이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 최고 목적은 인간의 행복이고,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식물, 동물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다음 기독교 아퀴나스의 관점에서는 신이 세상을 창조했고 인간은 신으로부터 권리를 받았으니까 자연을 이용하면 된다 라는 주장을 펼칩니다. 그리고 근대에 베이컨, 데카르트, 칸트가 있는데 베이컨은 우리는 자연을 사냥해서 노예로 만들어야 되고, 데카르트는 동물은 기계에 불과하니까 사용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칸트 같은 경우에는 인간을 위해서 자연과 동물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라는 주장을 펼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인간 중심주의는 과학기술의 발달을 가져왔고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었지만 어디까지나 자연, 동물, 식물을 수단, 도구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훼손시키고 파괴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많은 업보를 받고 있죠. 지금 코로나19라는 이 심각한 사태도 아무래도 인간의 영향도 클 것이고, 작년까지 우리를 계속 괴롭혔던 미세먼지라든지 지구온난화, 올 여름만 하더라도 장마가 대단히 많이 길었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 중심주의를 비판하면서 탈인간 중심주의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이고 다음 시간에 탈인간 중심주의 중 동물 중심주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